비린내한테 신내가 왜 이렇게 나는 거야? 어머님 냄새 때문에 진짜 못 살겠어요. 제발 좀 나가주세요. 며느리 은지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누구한테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없는데 하필이면 제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며느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요. 그것도 친척들이 모두 지켜보는 자리에서 말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제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숙희라고 합니다. 올해 68살이 된 평범한 시골 할머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어느덧 6년째입니다. 그동안 혼자서 이 집을 지키며 살아왔어요. 아침 해가 뜨면 텃밭에 나가 채소를 돌보고 저녁이 되면 방 안에 앉아 뜨개질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외롭다면 외로운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아들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어요. 아들 도훈이는 제 하나뿐인 자식입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도 잘하고 효심도 깊어서 동네에서 소문난 아들이었죠. 대학을 나와서 도시에 있는 괜찮은 회사에 취직했고 30대 중반에 며느리 은지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때만 해도 참 착하고 예쁘장하게 생긴 아가씨라고 생각했어요. 인사도 공손하게 잘하고 도훈이를 바라보는 눈빛도 참 곱더라고요. 손녀 지민이가 태어난 건 그로부터 3년 후였습니다. 제가 처음 지민이를 안아봤을 때 그 느낌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작고 보드라운 아기가 제 품에 안겨 새근새근 잠들어 있던 그 순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죠. 그때부터 저는 더욱 열심히 아들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반찬을 만들었어요. 배추김치, 깍두기, 된장찌개, 멸치볶음, 시금치 나물까지 정성껏 준비해서 큰 보자기에 싸서 들고 갔습니다.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야 하는 먼 길이었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아들네 가족이 제가 만든 반찬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면 저절로 발걸음이 가벼워졌거든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해 가을, 단풍이 막 물들기 시작하던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새벽 5시에 눈을 뜨자마자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배추로 김치를 담그고 텃밭에서 캔 무로 깍두기도 만들었죠. 된장찌개는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우려내서 정성껏 끓였고 시금치 나물은 참기름을 듬뿍 넣어 고소하게 무쳤습니다. 지민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큰 보자기에 밀폐 용기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싸서 넣었어요. 무게가 제법 나갔지만 기분만큼은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평소 아껴두었던 연보라색 카디건을 꺼내 입었죠. 손녀 지민이가 할머니 예쁘다고 했던 옷이었거든요.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키 씨, 어디 가는 거예요? 아들네 반찬 좀 갖다 주려고요. 참 복 받으실 거예요. 그렇게 자식 생각하시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제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식을 위해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게 감사했으니까요. 버스에 올라타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도훈이가 어떤 표정으로 반찬을 받을까? 은지는 뭐라고 고마워할까? 지민이는 또 할머니 품에 안겨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하고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날이 될 줄은요. 그리고 그 굴욕이 결국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니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신도시답게 깔끔하고 현대적인 분위기였어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은은한 꽃향기가 났어요. 14층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딸랑딸랑 경쾌한 소리가 울렸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면서 며느리 은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평소에는 문을 열자마자 환하게 웃으면서 반겨주곤 했는데 그날은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내려가 있었고 눈빛도 어딘지 모르게 차가워 보였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응. 은지야, 오늘도 반찬 좀 만들어 왔어. 은지는 별다른 대꾸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는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으면서도 계속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고마워했을 텐데 그날은 그런 말이 전혀 없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니 아들 도훈이가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갔는데도 고개조차 들지 않더라고요. 한참 후에야 제가 먼저 말을 걸자 그제야 얼굴을 들었습니다. 도훈아, 엄마 왔어.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인사는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오면 일어나서 가방도 받아주고 앉으라고 자리도 권하곤 했는데 그날은 그냥 소파에 앉은 채로 인사만 하더라고요. 손녀 지민이는 방 안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할머니 왔다는 소리에 뛰어나와서 제 품에 안겼을 텐데 그날은 방문이 꼭 닫혀 있었어요. 안에서 게임하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가져온 반찬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김치통을 열자 마늘과 젓갈 향이 은은하게 퍼져나갔어요. 제게는 너무나 정겨운 냄새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친정어머니가 담가주시던 김치 냄새, 남편과 함께 살던 시절 매년 김장철이면 집안 가득 풍기던 그 익숙한 향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은지의 얼굴이 미묘하게 일그러지는 걸 봤습니다. 코를 살짝 찡긋하더니 거실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그리고는 창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갑자기 들이닥쳤어요. 날씨가 꽤 쌀쌀한데 왜 창문을 여는 걸까 싶었지만 환기를 시키려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은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거실 창문을 연 다음에는 주방 창문까지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베란다 문까지 활짝 열어놓더라고요. 집안에 외풍이 심하게 불어왔어요. 저는 입고 온 카디건만으로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추웠습니다. 은지는 계속 코를 킁킁거렸어요. 마치 뭔가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것처럼요.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는 더 놀랐습니다. 냉장고 안이 온통 마트에서 산 반찬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플라스틱 용기에 깔끔하게 담긴 반찬들이 냉장고를 빼곡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성껏 담아온 김치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보였어요. 은지야, 냉장고에 반찬이 많네. 그래도 김치는 좀 넣어둘 수 있을까? 은지가 부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요즘 저희는 그냥 마트에서 사 먹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담근 김치를 가져왔는데 마트에서 사 먹는다니요. 제가 직접 키운 대추로 담근 김치보다 마트 김치가 더 좋다는 말인가요? 손에 힘이 풀려서 김치통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면서 지민이가 나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잠깐 멈칫하더라고요. 지민아, 할머니야, 이리 와서 안아볼까? 지민이는 망설이며 엄마 쪽을 쳐다봤어요. 은지가 무언가 눈짓을 보내자 지민이는 고개만 살짝 숙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예전처럼 할머니하고 달려와 안기는 게 아니라 존댓말로 딱딱하게 인사만 하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 한 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분명히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제가 가져온 김치통을 냉장고에서 꺼내더니 싱크대 위에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어요. 마치 제 가슴을 내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은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평소에 그 공손한 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오시면 집안에 냄새가 나요. 음식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거 안 먹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냄새가 난다고요. 제가 만든 음식에서 냄새가 난다는 말인가요? 평생 누구에게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며느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은지야, 무슨 말이니? 김치가 원래 좀 냄새가 나는 거지. 그게 발효 음식이라서 그런 거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진짜 냄새가 나요. 시골 냄새요. 저희는 그런 거 싫어해요. 시골 냄새라니요. 제가 평생 살아온 곳을 그렇게 무시하다니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꾹 참았어요.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싶어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럼 된장찌개라도 먹어봐. 이건 오늘 아침에 끓인 건데. 됐어요. 저희 식구 입맛에는 안 맞아요. 요즘은 짜게 먹으면 건강에도 안 좋다고 하잖아요. 제가 짜게 요리를 한다는 말인가요? 저는 항상 간을 맞춰가며 정성껏 요리했는데 말이죠. 억울한 마음이 치밀어 올랐어요. 거실에 앉아있는 도훈이를 바라봤습니다. 설마 아들이라도 뭔가 말을 해주겠지 싶었거든요. 도훈아, 내 생각은 어떠니? 도훈이는 스마트폰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안해하거나 난처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서진이 말이 맞아요. 요즘은 다들 건강 생각해서 깔끔한 거 선호하거든요. 제 아들이 아내 편을 들면서 저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걸 선호한다고요? 그럼 제가 만든 음식은 더럽다는 말인가요? 숨이 막혔어요. 은지는 아들이 자기 편을 들어주자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팔짱을 끼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냄새 때문에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가세요.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고요. 제가 그렇게 냄새가 나는 사람이라는 말인가요? 평생 깨끗하게 살아온 저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주 지민이도 방문을 살짝 열고 그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어린아이가 할머니가 이런 취급을 받는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 생각을 하니 더욱 참담했습니다. 은지는 제가 가져온 보자기를 들어서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것들도 다 가져가세요. 저희 집에 두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정말 온몸이 떨렸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준비한 모든 것들이 거부당하고 있었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하나하나가 제 마음과 정성이 담긴 것들인데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고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내민 보자기를 받아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는 동안에도 은지는 계속해서 중얼거렸어요. 진짜 답답해 죽겠네. 평생 이런 모독을 당해본 적이 없었는데 며느리 입에서 그런 말들이 쏟아져 나오다니 정말 분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혹시라도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해줄까 싶었지만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제가 낳고 기른 아들이 이렇게 차갑게 돌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저는 아파트 복도에 혼자 서 있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보자기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와서 안으로 들어갔을 때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에 눈물 자국이 가득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올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창밖 풍경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은지가 했던 말들만 맴돌았습니다. 냄새난다는 말, 시골 냄새라는 말, 가져가라는 말. 그 모든 말들이 제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아침에 그렇게 정성껏 담았던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식어버린 된장찌개, 보자기에 눌려 모양이 망가진 계란말이, 김치통. 그것들을 보니 눈물이 또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들에게서 아무런 연락도 없었어요. 문자 하나,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가 왔었는데 말이죠. 저는 매일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혹시 연락이 왔나 확인했지만 허사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드디어 도훈이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있을까 싶어서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열어봤습니다. 어머니, 당분간 집에 오지 마세요. 서진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문자를 읽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당분간 오지 말라고요? 며느리가 힘들어한다고요? 저는 그렇게 모욕당하고 쫓겨났는데 힘든 건 며느리라는 말인가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부터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은지의 그 차가운 표정이 떠올랐고 귀에는 냄새난다던 그 말이 계속 울렸어요. 밥맛도 없었습니다. 평생 새끼 꼬박꼬박 챙겨 먹던 제가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게 되었어요. 동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두려워졌습니다. 혹시 제게서 정말 냄새가 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피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시장 가기도 무서웠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제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3주가 지났을 무렵 또다시 도훈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문자가 아니라 전화였어요. 어머니, 다음 주 토요일에 큰아버지 제사에 오시는 거죠? 응. 가야지. 내 아버지 형님 제사인데. 그럼 그날 뵙겠습니다. 전화는 짧게 끊겼습니다. 목소리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 가닥 희망을 가졌습니다. 혹시 그날 만나면 오해가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은지도 마음을 바꿨을지 모른다는 기대였죠. 제사 전날 밤 저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큰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고등어 조림을 만들었어요. 나물도 3가지나 무쳤고 전도 부쳤습니다. 이번에는 냄새 때문에 뭐라고 할까봐 향이 강한 마늘이나 젓갈은 최대한 적게 넣었어요. 옷도 새로 산 것을 입었습니다. 혹시라도 옷에서 냄새가 난다고 할까봐 백화점에 가서 깨끗한 블라우스를 샀죠. 제사 당일 시댁에 도착하니 벌써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큰아버지 자녀들과 손주들, 친척 어른들까지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인사를 하며 부엌으로 들어가 준비해온 음식을 꺼냈습니다. 아이고, 옳게 왔네. 고등어 조림 해왔어? 네, 형님이 좋아하시던 거라서요. 큰아버지 부인인 큰댁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정리하며 거실 쪽을 살펴봤어요. 도훈이와 은지, 그리고 지민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사 준비가 끝나고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가져온 고등어 조림이 상에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큰댁에게 물어보려는데 은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큰어머니, 그 고등어 조림은 상에 안 올리셔도 돼요. 왜? 형님이 좋아하시던 건데. 그냥요. 저희가 따로 준비한 게 있어요. 은지는 마트에서 산 듯한 깔끔한 포장의 생선구이를 내놓았습니다. 제가 정성껏 만든 음식은 부엌 한 구석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았습니다. 제사니까 조용히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죠.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들 둘러앉아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저도 한쪽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은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오시면 집안에 냄새가 나서 정말 힘들어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은지에게 쏠렸어요. 은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노인네 쉰내가 나서 미치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집에 못 오시게 하고 있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제사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고, 어떤 사람은 피식 웃기도 했습니다. 큰댁은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수저가 덜덜 떨렸어요. 도훈이를 바라봤습니다. 설마 이번에는 뭔가 말을 해주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도훈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제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지옥 같았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집에 도착해서도 은지가 친척들 앞에서 했던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노인네 쉰내가 나서 미치겠다는 말,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은지가 제 앞에서 코를 막고 창문을 여는 모습이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새벽에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식욕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밥을 입에 넣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어요. 며칠 사이에 몸무게가 3kg이나 빠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눈 밑이 까맣게 그늘져 있고 뺨은 움푹 들어가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장에 가는 것도 두려워졌어요. 사람들이 제 옆을 지나갈 때마다 혹시 냄새가 나는 건 아닐까 걱정되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고르다가도 점원이 코를 만지기라도 하면 순간 얼어붙었어요. 제 때문에 불쾌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물건도 제대로 사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하루는 목욕탕에 갔습니다. 평소보다 2배는 더 오래 때를 밀었어요. 때밀이 아주머니가 이상하게 쳐다볼 정도로 깨끗이 씻었습니다. 집에 와서도 또 샤워를 했어요. 비누를 온몸에 문지르고 머리도 2번이나 감았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3주가 흘렀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점점 더 초라해져 갔어요. 68살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늙어 보였습니다. 눈빛은 생기를 잃었고 입가의 주름은 더 깊어졌어요. 어느 날 오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동네 친구 미선이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수키야, 요즘 왜 그래? 시장에서도 안 보이고 걱정돼서 왔어.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피곤한 게 아니라 아파 보이는데. 얼굴이 너무 상했잖아. 미선이는 제 손을 잡아 끌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마주 앉아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무슨 일 있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미선이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어요. 며느리가 냄새난다고 했던 일, 반찬을 거부당한 일, 제사 자리에서 망신당한 일까지 전부 다요. 말을 하는 동안에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선이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나도 모르겠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잘못한 게 어딨어. 자식 위해서 평생 희생하면서 산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면 되는 거야. 미선이는 분개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표정이 진지해지더니 물었어요. 지금 도훈이가 사는 집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어? 명예. 그게 왜? 그냥 물어보는 거야. 혹시 네 명의로 되어 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맞아요. 그 아파트는 제 명이었어요. 10년 전 도훈이가 결혼할 때 남편 보험금과 밭을 팔아서 마련해 준 집이었죠. 나중에 명의를 바꿔주려고 했는데 세금 문제도 있고 해서 그냥 제 이름으로 두었던 거였습니다. 맞아. 내 명이야. 그럼 재산세는 누가 내? 내가 내지. 관리비 일부도 내가 보태주고 있어. 미선이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럼 그게 네 집인 거잖아. 네 집에서 공짜로 살면서 집주인한테 냄새 난다고 쫓아내. 그게 말이 되는 거야? 미선이의 말이 제 머릿속에 천천히 스며들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 집은 제 집이었어요. 제 돈으로 산 집.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집. 며느리와 아들은 그냥 새들어 사는 것과 다름없었죠. 너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거야? 자존심도 없어? 그래도 아들인데. 아들이면 뭐해? 엄마를 그렇게 무시하는데. 넌 평생 도훈이 위해서 살았잖아. 아버지 없이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미선이의 말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저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도훈이 대학 보내려고 새벽같이 일어나 바치를 했어요. 겨울에 손이 얼어도 여름에 땀이 비 오듯 흘러도 참았습니다. 도훈이가 잘 되기만 바라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저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모욕해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친척들 앞에서 망신당할 때도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죠. 미선이가 돌아간 후 저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이대로 살 수는 없다고,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깊은 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어요. 10년 전에 받아둔 서류였죠.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소유자란에는 분명히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정숙희. 주소도 면적도 모든 게 정확했습니다. 그 집은 제 집이었어요. 법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제 소유였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도훈이가 결혼을 앞두고 집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저는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시골 밭을 팔아서 마련한 돈을 모두 내놨어요. 6억 원이라는 큰 돈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죠. 그때 도훈이와 은지가 함께 와서 고마워하며 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명의를 바꿔달라고 하면 그때 해주면 되겠다 싶어서 제 이름으로 등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후로 도훈이나 은지 모두 명예 이전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세며 종합부동산세며 모든 세금을 제가 내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럴만했어요.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었고 세금은 제가 부담하니까 그들에게는 이익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동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젊은 남자 중개사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팔려는 아파트 주소를 말하자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도시에서도 인기 있는 단지였거든요. 시세는 8억 정도 된다고 했어요. 저는 7억 5천에 금매로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어요. 집을 보지 않고 살 사람한테만 팔겠다는 조건이었죠. 중개사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수수료가 괜찮으니 동의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제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어요. 사흘 후 기다리던 전화가 왔습니다. 신혼부부가 집을 보지도 않고 바로 계약하겠다고 했답니다. 시세보다 5천만 원이나 싸니까 당연한 일이었죠. 다음 날 계약을 마치고 5천만 원의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는 순간 모든 게 현실이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저는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도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저는 짧고 명확하게 말했어요. 아파트를 팔았다고 2주일 후에 새 주인이 들어온다고 말이죠. 전화 너머로 도훈이가 당황하며 물어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농담이냐고, 어디 가서 살라는 거냐고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그 집은 4명이고 며느리가 저를 쫓아냈으니 이제 그들도 쫓겨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오랜만에 가슴이 시원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을 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문을 열어보니 도훈이와 은지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은지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평소 그렇게 당당하던 며느리가 완전히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거실로 들였습니다. 은지는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더니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앞으로 절대 그런 말 안 하겠다고 애원했습니다. 도훈이도 함께 고개를 숙이며 어디 가서 살라는 거냐고, 지민이는 어떻게 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팔짱을 끼고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동안 제가 그들 앞에서 얼마나 작아졌었는지, 얼마나 눈치를 봤었는지 생각하니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순간을 위해 참았던 것 같았습니다. 지민이 걱정을 하는 도훈이에게 말했습니다. 지민이 걱정은 부모인 그들이 하라고, 저는 냄새나는 할머니일 뿐이라고요. 은지가 했던 그 말, 노인네 쉰내 나서 미치겠다던 그 말을 그대로 돌려줬어요. 은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은 1시간 넘게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친척들 앞에서 저를 망신 줬던 일, 냄새난다며 집 밖으로 쫓아냈던 일, 당분간 오지 말라던 그 차가운 문자. 그 모든 게 떠올랐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현관까지 따라가서 문을 열어줬어요. 도훈이가 마지막으로 뒤돌아보며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냐고 물었지만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2주일 후까지 집을 비우라고 말하고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와 창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이 터벅터벅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은지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드디어 제 자존심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2주일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도훈이에게서 몇 차례 더 연락이 왔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문자로도 왔고 전화로도 왔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은 이미 끝났고 새 주인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이사날 아침 저는 일부러 그 아파트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집에 앉아서 창밖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후쯤 되어 중개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사를 무사히 마쳤고
새 주인이 열쇠를 받아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실감이 났어요. 며칠 후 동네 사람들을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훈이네 가족이 도시 외곽에 있는 작은 빌라로 이사를 갔다고 했어요. 월세 70만 원짜리 투룸이라고 했습니다. 이전 아파트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죠. 은지의 출퇴근 시간도 1시간 이상 늘어났다고 들었어요. 지민이는 학교를 전학해야 했고요. 그동안 제 집에서 공짜로 살면서 돈을 모았을 텐데 전세금이 부족했나 봅니다. 아니면 급하게 구하다 보니 마땅한 곳을 찾지 못했거나요. 어쨌든 그건 이제 제가 걱정할 일이 아니었어요. 도훈이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와도 제 생일이 되어도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가끔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혹시 연락이 왔나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마저 하지 않게 되었어요. 오히려 연락이 안 오는 게 편했습니다. 손녀 지민이가 생각은 가끔 났어요. 이제 10살이 된 지민이가 새 학교에는 잘 적응했을까, 친구는 사귀었을까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은지가 저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했을 게 분명하니 지민이 마음속에 저는 이미 나쁜 할머니로 각인됐을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 마음 한구석이 아렸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파트를 판 돈 7억 5천만 원은 제 통장에 고스란히 들어왔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큰 돈이었어요. 저는 그 돈으로 제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수리였어요. 10년도 넘게 고장난 채로 쓰던 보일러를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겨울이 되어도 이제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죠. 지붕도 새로 올렸습니다. 비가 오면 군데군데 새던 지붕이 이제는 말끔해졌어요. 화장실도 리모델링했습니다. 낡은 타일을 다 걷어내고 깨끗한 새 타일을 깔았어요. 욕조도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오래된 싱크대도 교체하고 부엌벽도 새로 발랐어요. 집이 깨끗해지니까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집을 꾸밀 수 있었어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말이죠. 새 세탁기도 샀습니다. 20년 넘게 쓰던 낡은 세탁기 대신 최신형으로요. 냉장고도 큰 것으로 바꿨어요. 이제 텃밭에서 딴 채소들을 넉넉하게 보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 쌀 100포대를 기부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던지요. 그동안 어렵게 살았던 저를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런 큰 돈이 생겼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그냥 집 정리하다가 생긴 돈이라고만 말했습니다. 굳이 자세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친구 미선이와 함께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평생 시골을 벗어나 본 적이 거의 없던 제가 제주도에 갔어요. 바다를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예쁜 풍경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렇게 이틀을 보내고 왔는데 정말 행복했어요. 병원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돈이 아까워서 미루던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았어요.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고 의사 선생님은 나이에 비해 건강한 편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기로 했어요. 텃밭은 여전히 가꾸고 있습니다. 배추, 무, 상추, 고추, 토마토까지 제철에 맞춰서 심고 거두고 있어요. 이제는 제가 먹을 만큼만 심습니다. 예전처럼 아들네 식구 목까지 생각하며 많이 심지 않아요. 대신 동네 어르신들과 나눠 먹습니다. 모두들 제 텃밭 채소가 맛있다고 칭찬해 주시거든요. 김치도 여전히 담급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가 냄새 난다고 뭐라고 할 일도 없어요. 제 집에서 제가 좋아하는 걸 하는데 누가 뭐래도 상관없으니까요. 마늘도 듬뿍 넣고 젓갈도 넉넉히 넣어서 제 입맛에 딱 맞게 담급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가을이 왔어요.
작년 이맘때 며느리 집에서 쫓겨났던 그날을 떠올리면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싶습니다.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오후 장을 보러 시장에 갔습니다. 채소 가게에서 배추를 고르고 있는데 저 멀리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도훈이었습니다. 옆에는 은지와 지민이가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1년 만에 보는 아들 가족이었습니다. 지민이가 많이 컸더라고요. 키도 한 뼘은 더 자란 것 같았어요. 은지는 예전보다 여위어 보였고, 도훈이는 어깨가 더 축 처진 것 같았습니다. 순간 지민이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민이의 입이 할머니라고 부르려는 듯 벌어졌지만 은지가 재빨리 지민이 손을 잡고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갔어요. 도훈이도 저를 봤을 겁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려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요. 저도 그냥 서 있었습니다. 다가가서 말을 걸 생각도 없었고 그럴 필요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들은 저 멀리 사라져갔고 저는 다시 배추를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손녀를 보고도 안아주지 못하고 아들과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헤어진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렇게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남이 된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제가 내린 선택이 옳았을까요? 너무 가혹한 처벌이었을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존엄을 짓밟는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저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에도 도훈이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추운 겨울날 새벽부터 일어나 밭일을 했던 것도, 여름 폭염에 땀 흘리며 일했던 것도 모두 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친구들 경조사도 빠지며 돈을 모았어요. 그렇게 키운 아들이 결혼을 했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아들 가족을 위해 쏟아부었어요. 집도 사주고 반찬도 해주고 손녀도 봐주면서 행복해했습니다. 그게 가족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는 저를 냄새나는 노인네로 취급했습니다. 제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거부했고 심지어 친척들 앞에서 저를 모욕했어요. 가장 아팠던 건 아들이 그 모든 걸 방관했다는 거였습니다. 엄마 편을 들기는커녕 오히려 아내 편을 들며 저를 외면했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닐 때도 있다는 걸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용서하고 이해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요.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관계를 지키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걸요. 지금 저는 혼자 살고 있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고 편안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텃밭에 나가 채소를 돌보고 친구들과 경로당에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가끔은 혼자 조용히 책을 읽기도 해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김치를 담글 때도 된장찌개를 끓일 때도 제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냄새가 나든 말든 상관없어요. 이건 제 집이고 제 삶이니까요. 경로당 어르신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잘했다고 하십니다. 자식한테 그렇게까지 당하면서 살 필요 없다고. 당신이 옳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때 제가 참고 넘어갔다면 어땠을까요? 며느리의 모욕을 견디며 계속 아들 가족을 위해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저는 점점 더 작아지고 더 초라해지고 결국 제 자신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선택했습니다. 제 존엄을 지키는 쪽을요. 그 선택 때문에 아들을 잃었지만 대신 저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68살에 찾은 진짜 제 인생이었어요.
이제 저는 앞으로 남은 시간을 저를 위해 살 겁니다.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 않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제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그게 제가 이 일을 겪으며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희생, 그 뒤에 숨은 무례는 없는지 돌아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존엄을 지켜주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부모라고 당연히 참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저처럼 모욕당하며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참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당신의 자존심, 당신의 존엄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아들도 없고, 며느리도 없고, 손녀도 볼 수 없지만, 그래도 행복해요. 왜냐하면 제가 저를 존중하며 살고 있으니까요. 이게 진짜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옵니다. 저는 이제 차 한 잔을 마시며 책을 읽을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시집을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평온하게요. 이것이 제가 선택한 삶이고, 저는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